네, 안녕하십니까. 추신남입니다. 오랜만에 추신남 시간이네요. 57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산업별 뉴스에서 유통산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 아직 채용 공고가 많이 뜨질 않아서 다른 산업들을 해드리기보다는, 지금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그런 산업적인 면이라고 한다면 이 4차 산업이 있겠죠. 그래서 4차 산업의 어떤 키워드가 빅데이터, 그다음 AI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각기 다른 산업들에 적용되었을 때 어떠한 모습인지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좀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카테고리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1월 1일부터의 기사, 그 다음에 최근까지의 기사까지 해서 제가 한번 좀 모아봤으니까 이것 좀 한번 좀 보시고 4차 산업의 혁명 기술들이 이렇게 좀 결합돼서 이런 모습으로 나뉘는구나 라고 좀 파악하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볼게요. 첫 번째 기사는 집안 모든 기기에 땡땡이 장착된다. 집안 모든 기기니까 가전이 되겠죠? 가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무엇이 장착되는지 한번 같이 좀 살펴볼게요. 자, 집안 모든 기기에 인공지능 AI가 장착된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자, CES 2020이 발표한 7대 기술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볼까요? 자, CES 2020 오랜만에 또 언급을 해보네요. 2020 7대 테크 트렌드. 첫 번째, 사물 인터넷에 인공지능이 부착된 사물 지능 시대가 온다. 즉, IoT에 AI가 결합된 사물 지능 시대가 온다. 각각의 가전들이 인공지능이 다 생긴다는 거죠. 무섭네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가장 많이 들었던 예가 냉장고죠. 냉장고에 AI가 있어서 항상 우리 주인님이 먹던 우유가 다 떨어졌으면 자동으로 우유를 배달해주는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된다라고 합니다. 저도 한번 따지고 보니까 진짜 1년 새에 가전들이 참 많이 늘어났고요. 집에 와서 요거 키고 하다 보니까 진짜 다 지네들이 알아서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거 보면서 진짜 가전이 없는 세상에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전기가 없으면 큰일 나겠다 라는 생각이 정말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용 솔루션, 의료, 농업 등의 5G가 활용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5G는 제가 작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일단 5G는 크게 두 가지 B2B와 B2C로 쓰일 텐데 일단 우선적으로 쓰일 곳은 B2B고요. B2C로 많이 쓰이는 곳은 이제 콘텐츠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업용 솔루션이라든지 의료라든지 농업 등에 어떻게 활용되기 시작하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다음에 세 번째, 소비자 속으로 인공지능이 들어온다. 이건 또 좀 약간 의미심장한 얘기인 것 같네요. 소비자 속으로 인공지능이 들어온다. 이건 좀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트리밍 전쟁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해서 일반적인 OTT 이거 좀 보시면 됐고요. 또 향후 10년은 전기차의 시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전기차 플랫폼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이제는 도태되는, 그러니까 환경오염이랑 맞물려서 더 이상 이제 석유나 어떤 디젤, 그렇죠. 가솔린이나 디젤의 연료를 가지고 있는 차들은 점점 운행을 못하게 되는 법안이 만들어져서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오염 때문에 전기차는 어쩔 수 없이 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전기차의 대명사, 미국에서 제가 2년 전인가 갔었을 때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차는 테슬라고요. 테슬라를 타고 다닌다는 것은 부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테슬라를 탄 분들이 많이 보이죠? 그럼 어때요? 오, 부자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물론 보급형 모델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테슬라는 전기차의 프리미엄 모델로서 만들어놨죠.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 대중 브랜드 폭스바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도 그렇고요. 그래서 전기차의 플랫폼을 만들어 놔야 시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 10년 후, 저는 이제 그러면 거의 생각하고 싶지 않은 나이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사회활동을 굉장히 왕성하게 할 때쯤에는 모든 자동차가 전기차가 될 거다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대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는 라이프 스타일이 된다라고 얘기해서 헬스케어 쪽도 무엇입니까? 디지털과 결합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건 훨씬 더 금방 가속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7번째, 이것도 이제 어느새부턴가 우리들 생활의 옆에 굉장히 밀접하게 다가와 있죠. 나와 교감하는 로봇, 나의 일을 대신해주는 로봇이 등장한다라는 측면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7대 테크 트렌드를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코로나 전이었고 이제 코로나가
일어난 후에 전 세계가 이제 어떤 식으로 얼마나 빨리 안정을 찾고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와야 될 텐데 좀 걱정이긴 합니다. 자, 소비자 가전 중에 올해 가장 높은 성장 분야라고 한다면 이어버드. 그 다음에 소비자 가전 기술 전망 뭐 계속 올라가고 있고 주문형 비디오 전망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인공지능이 먼저가 아니라 소비자가 먼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 관련해서 우리가 봤던 키워드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고 이제 가전 쪽에 회사들이 뜬다고 하면 소비자 가전 쪽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셔서 한번 접목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델타 항공의 IT 혁신이라고 하는 기사인데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술들이 항공사랑 합쳐졌을 때 어떤 모습이냐. 바로 여기는 앱 하나로 여행 스케줄을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항공사 대표로 첫 CES에서 연설했대요. 바스티안 수조 달러 투자해서 디지털 여행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요걸 볼게요. 자, 비행기 여행은 탑승 자체보다도 그 전후가 귀찮고 힘든 게 사실이다. 수화물 처리해야죠. 또 공항까지 뭘 어떻게 타고 갈지, 반려견을 동반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등 걱정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델타 항공은 고객들의 이런 짜증나는 경험을 일일이 조사해 모았대요. 그리고 앱을 통해서 하나씩 개선점을 찾아내기 시작했답니다. 자, 가령 차량 공유 서비스 리프트랑 협업해서 앱으로 예약하는 거죠. 그래서 마일리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마일리지로 니네 리프트 타고 와라 라는 겁니다. 또 앱으로 날씨, 교통 상황에 따라 집에서 출발해야 할 시간을 미리 출발하십시오 알려주고 반려견이나 어린이 혼자 탑승 시에도 앱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 수화물을 집에서 호텔까지 바로 보내주는 서비스도 나온다라고 하네요. 이제 항공사 앱으로 항공권 검색이나 체크인 정도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델타 항공은 스타트업과 협업해서 앱 하나로 플랫폼 기업이 되고 가고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까지는 그냥 요거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항공권 검색, 체크인만 하고 있는데 이제 비행기, 우리 항공사 비행기를 이용하는 이후까지 모든 것을 우리 델타 항공의 앱에서 만들어 낸다는 거죠. 자, 이 CEO는 어디에 주목을 했냐? 비행기 여행의 문제가 아니야. 공항이 사람들을 짜증나게 한다는 점에 착안해 공항에 다양한 기술을 도입 중이다. 이는 고객 불편을 기술로 해소하기 위해 방법을 찾는 여정이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예가 좀 나와 있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너무 뻔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쪽에 있어서 이 앱을 이분처럼 그냥 단순히 우리는 항공사란 말이죠. 그런데 이 전과 이후에 소비자들, 고객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될지, 그러면 어떤 경험에서 가장 불만족스럽고 가장 불만이 많을지를 따져서 그거를 우리가 개선시켜줘서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만들어 놓는 플랫폼으로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렵죠. 그런 방식으로 좀 약간 더 하시면 그게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다른 친구들 대비 전략을 짜실 때 특히 이 면접에서 경쟁력을 갖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네요. 세 번째, KT 삼성서울병원이 스마트 병원을 만든대요. 자, 무엇으로? 5G로. 아까 5G가 어디에 응용된다라고 했었죠. B2B 쪽으로. 자, 디지털 병리 분석, 양성자 치료, 5G로 어디서든 실시간 치료, 어디서든이 중요해야 되겠죠. AI가 환자 간호 모니터링하고 수술실 영상 강의 자료 활용. 이 부분도 있네요. 자, 혁신 병원 서비스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5G 디지털 병리 진단에서 고용량 병리 데이터 실시간 조회, 5G 양성자 치료 정보 조회에서 CT나 MRI 등 양성자 치료 정보 실시간 조회, 5G 수술 지도, 자, 싱크캠으로 수술 영상 음성 실시간 제공, 또 병실 내에 AI 기반 스마트 케어기버, 그래서 기가진이를 이용해서 음성으로 병실을 제어한다. 수술실 내 자율주행 로봇, 의료 폐기물 처리, 비품 배달로 2차 감염 방지, 이런 부분들로 합쳐서 역시 스마트 병원을 만들어낸다고 하네요. 좋습니다. 관련된 내용도 읽어보시고 역시 그러니까 이런 거죠. KT가 이제 이러한 어떤 일반 B2B 업체들과 결합을 할 거란 말이죠. 통신사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의 서비스를 구현해내려고 하는지, 특히나
KT를 지원하시고 통신사 지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내용들을 알고 가야 되겠죠. 왜? 앞으로 이걸 가지고 밥 먹고 살 거니까. 단순히 그냥 KT 인터넷망 쓴다 이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죠. 어떠한 새로운 서비스,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예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건 약간 좀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빅데이터가 이제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성공은 땡땡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요것과는 좀 약간 상반되는 개념이 되겠죠. 성공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하하, 직감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매경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Books and Biz 목요일 금요일마다 뭐 이런 부분들로 소개해 주는데 제가 요건 타이틀이 좀 약간 선정적이어서 갖고 왔습니다. 우리들이 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약간 뒤집는 거라 그런 관점으로 좀 갖고 왔고요. 뭐 이분의 말씀이 뭐 틀릴 수도 있고요. 맞을 수도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또 여러분들이 어떠한 차별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모두가 다 빅데이터 가지고 사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결코 등한시할 수 없는 것은 직감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 그럼 가장 좋은 것은 직감과 빅데이터를 또 결합한 거가 되겠죠. 직감이란 무엇이냐? 직감은 개인의 호기심, 공감, 상상력 이 세 가지가 맞물렸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구체적으로 호기심은 무언가에 대한 관심과 집중에 비롯되고 우리 주위에 있는 문제들을 보고 그 중에서 어떤 문제들이 해결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공감은 뭐예요? 여러분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해당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상력은 주어진 문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개인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약간은 동떨어진 내용인 것 같긴 하지만 전 여러분들이 요 메시지 빅데이터 한 번쯤 읽어보세요. 기사는 뭐 책이긴 하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좀 느낌이 올 거고요. 성공은 직감에서 나올 수 있다. 물론 이거 완전히 상반되는 논리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분은 어떤 관점에서 이 직감을 얘기했는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마고른 데이터 경제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시장이 그럼 데이터를 가지고 밥을 먹고 사냐? 바로 분석과 유통과 보안 시장이다. 황육은 신임 빅데이터 학회장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3법 통과에 따라 양질의 데이터를 잘 골라내 트렌드를 잡아내는 분석력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디에? 금융에, 의료 등의 데이터 결합. 중국 기업들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서 한국 기업도 무엇을? 상상력을 발휘해야 된다. 자, 데이터 분석 툴이 갈수록 사용하기 쉬워질 것이다. 그러면 고객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통찰력 있고 검증 가능한 가설을 세우는 능력이 CEO와 직원들의 중요한 역량이 될 것이다. 이거죠. 자,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데이터 분석 툴이 갈수록 사용하기 쉬워진다는 건 뭐예요? 지금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 이런 분들에 대한 수요가 높고 이런 분들이 많이 필요한 게 사실인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분석하는 툴은 쉬워질 거야. 그렇다면 분석되어져 있는 값이라고 생각합시다. 값이라고 봤을 때 이 값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 값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화를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관점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금융에서 디지털 금융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단순히 여러분들한테 야 요걸 이렇게 한번 뽑아봐 이런 기술도 얼마나 잘 다루니? 라고 하는 인력은 지금도 있잖아요. 대신에 이러한 값들을 가지고 그럼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만들어내야 되니? 예를 들어가지고 올해에 뭐 매경에서 뭐 금융 상품 그 뭐 시상식을 했는데 1등한 게 뭐였냐면은 하나은행의 비대면 대출 상품이었어요. 대출 받으려면 어때요? 직접 가야 될 확률이 더 높잖아요. 경향이 더 높잖아요. 그런데 비대면이라고 하는 거죠. 만나지 않고 그냥 사람이 모바일로 띡띡띡띡 눌렀을 때 오케이 너는 대출 돼. 넌 대출 안 돼. 라는 거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데이터 분석 툴 가지고 알았겠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 값들을 보고 얘는 갚으래요. 얘는 못 갚으래요. 이런 것들이 나왔겠죠. 즉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산업이든지 간에. 그래서 코딩은 기본이라고 하는 게 이러한 기술들을 알고 있는 거는 당연한 거고 죄송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알고 있는 건 당연하고 이제 이거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사업화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느 쪽이 중요할 거냐? 자, 요거 볼까요? 중국의 데이터 결합과 활용 속도를 보면 절박감을 느낀다.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 기업들은 결제에, 금융에, 보험에, 병원에, 부동산에 이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했다.
하지만 한국은 이제 막 그렇다는 약간의 좀 부정적인 내용이네요. 은행, 카드, 보험 등 금융지주회사 계열사 내 데이터 공유 문제도 여러 차례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데이터를 거래하고 유통하는 시장이 커지면서 앞으로 가격 책정 문제도 화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등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 물론 또 역시 이분의 뭐 견해가 100% 맞는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관점에서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제? 데이터 경제라고 합니다. 데이터 경제. 분석 시장에 뜰 것이다. 유통되는 시장에 뜰 것이다. 당연히 보완된 시장에 뜰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봐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6번째, 내가 좋아하는 옷이나 화장품 누가 추천해줍니까? 이제 AI가 추천해준다. 그래서 어떤 점포? 스마트 점포. 이제 다 스마트가 붙네요. 온라인 기술 무장한 오프라인. 천장에 열감지 카메라 설치해서 성별, 연령대별 관심도를 분석. 야, 우리 모든 게 다 감지가 되네요. 고객이 머문 시간, 입어본 옷, 빅데이터 만들어서 자동적으로 추천해주고, 피팅룸에서는 AI가 옷 골라주고, 디지털 문진 후에 화장품 제안해주고, 롯데, 올리브영, 이랜드, 한세, 온오프라인, 통합 쇼핑 가속, 오프라인 매장의 진화라고 얘기합니다. 사례 두 가지 보면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아요. 경기도 이천 롯데 아울렛 TBJ 의류 매장, 아직도 TBJ가 있네요.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이 고객과 옷의 동선을 파악한대요. 이는 고객이 구매한 옷, 입어보기만 한 옷, 만져보기만 한 옷 등으로 분류돼 데이터로 축적된다. 마치 온라인몰에서 구매, 아니면 장바구니까지 보관, 그냥 검색만 한 것 등으로 쇼핑 의상을 분석하는 것과 유사하다. 두 번째,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롯데 하이마트 메가스토어 1층에 위치한 메이커스랩. 천장에 설치된 열감지 카메라가 고객 성별과 연령대를 파악한다. 동안이면 어떻게 하지? 노안이면 어떻게 하고? 정보가 쌓이면 특정 연령대가 관심을 갖는 제품을 데이터화할 수 있다. 관심도가 높은 제품은 정식 입점을 검토할 예정이다. 요거죠, 메시지는. 온 오프라인 쇼퍼와 옴니 쇼퍼 점유율. 자, 옴니 채널 쇼퍼. 이 부분이죠. 순수 온라인 쇼퍼, 순수 오프라인 쇼퍼. 그러니까 옴니 채널 쇼퍼 두 가지를 결합한 쇼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국내 유통업계가 온 오프라인 채널이 총 가동되는 옴니 채널 쇼핑 시대로 접어들면서 온라인에서 구현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오프라인에서도 보여주는 레이스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해. 왜? 오프라인이 살아야 온라인이 살고 온라인이 살아야 오프라인도 산다는 기업의 경험적 판단 때문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쇼핑이 가능한 시대가 열리면 상황은 긴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건 유통 쪽으로 여러분들 좀 보셔도 되겠네요. 그래서 스마트 점퍼가 뜬다라는 내용 보시고요. 다음에 삼성 SDS 작년 역대 최고 실적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우리 대표님. 대외 사업 매출 비중을 크게 늘리면서 2019년 역대 최고 실적을 냈다. 매출이 10조, 영업이익이 9,901억 원, 거의 10%? 10.7이면 10% 조금 안 되네요. 대외 사업을 통한 혁신적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 특히나 인텔리전트 팩토리, 참 이름도 잘 짓죠. 인텔리전트 팩토리, 클라우드, AI, 애널리틱스, 솔루션 등 4대 정보기술 전략산업, 즉 2년 연속 IT 서비스 사업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성장을 견인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IT 서비스 사업 매출이 전년 대비 3.8% 늘어나 5.8조, 대외 매출은 1조 원. 자, 물류 쪽이죠. 이쪽은 물류 쪽. 밥 먹고 살고 있는 쪽인데, 요것만 제가 그냥, 요것 때문에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 SDS를 아무래도 여러분들, 원픽으로 넣을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어떤 관점에서 좀 장사를 잘했는지, 요건 좀 파악해 주시면 되겠고요. 특히, 요 분야 쪽에서, 어떻게 좀 수주를 했는지,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를 봐주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달 7만 명 타깃 취향 저격 상품 추천. 이거는 제가 유통에서도 해드린 기억이 나네요. 매달 7만 명이 타깃이래요, 여러분들. 취향 저격 상품 추천. 온라인 시대의 오프라인 생존법,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매출 2조 달성 1등 공신. 고객 구매 습관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좋아할 만한 브랜드나 제품을 추천한다. 루이비통과 프라다 팝업 스토어로 유행 민감한 2030 명품족을 공략한다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점포를 키운 것만으로 매출이 오른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객별 타겟 마케팅,
꾸준한 MD 교체로 프리미엄 백화점 이미지를 각인시킨 게 결정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점 10년 만에 1조 원을 넘었고 작년이죠.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삼성이 아니라 신세계 강남이죠. 고객 발길을 매장으로 이끈 것은 넓어진 매장을 채운 콘텐츠의 힘이다 라는 겁니다. 박 팀장은 현재 20여 명의 팀원을 지휘하며 점포의 모든 마케팅과 영업 전략을 총괄한다. 자, 그랬을 때 콘텐츠 어떻게 만들었는데 강남점 콘텐츠의 첫 번째 강점은 고객의 구매 습관을 파악해 연관 구매를 제한하는 큐레이션 서비스다. 최근 유통업계의 최고 화두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객 분석 전략을 10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자, 신세계 제휴카드, 백화점 제휴카드, 신세계 포인트를 활용하는 DB를 이용한 데이터 마케팅으로 고객과 브랜드를 서로 연결시켜서 고객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 안내받고 브랜드는 고객을 쉽게 유치할 수 있는 위닝 구조를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역시 백화점이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 이 내용들 한번 좀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GS칼텍스와 네이버 두 가지가 또 합쳐졌네. 에너지에 또 몰입했어. 역시 디지털을 입힌다. 뭐 디지털 안 입히는 게 없네요. 디지털 전환, 신사업 발굴 협력 나서 여수공장 주유소 아우르는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구축, 전기차 충전 고객 데이터 네이버 클라우드로 또 관리한다. 라인웍스 활용 고객 응대라는 겁니다. 자, 또 무슨 말이냐? GS칼텍스 스마트 주유소에 전기차가 충전을 위해 딱 들어왔어요. 충전이 끝난 뒤에 결제 정보는 카드 단말기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에 저장된대. 아니 뭐 이렇게 우리 것들이 다 저장이 되니. 클라우드에는 차종과 함께 충전 이력도 쌓입니다. GS칼텍스는 이 데이터를 마케팅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주유소를 찾을 수 있도록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할 때도 이용한다. 휘발유와 경유 등 기름을 넣는 주유소가 클라우드, 인공지능과 만나 변신을 꾀한다. 이는 정유사의 미래이기도 하다. GS칼텍스가 네이버의 클라우드 AI 기술을 적용해서 디지털 전환, DT의 속도를 낸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 업무 협약은 빠르게 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GS의 노력과 에너지 기업과의 둘이 먹고 살려고 만들어낸 거겠죠. 자, GS칼텍스는 사이버 공장을 만드는 디지털 트윈과 여수 공장에 있는 30만 개의 설비를 디지털 공간상에서 관리하는 통합 관제센터 구축에 이어 국내 대표 정보기술 기업 네이버가 보유한 클라우드와 AI 기술을 현업에 적용해 신사업 모델을 찾는다. 두 사의 어떠한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객이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데 결제하면 원래 정보는 카드 회사의 정보로만 남는데 향후 이를 클라우드에 저장한 뒤에 분석해서 서비스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고객 동의 받는다는 메일이나 SMS가 오면 우린 보지도 않고 동의를 해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또 쓰이겠네요. 그래서 AI가 네이버가 보유한 AI 기술을 활용해서 GS칼텍스와 네이버가 서로 협업한다는 내용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했던 관점은 이거였어요. 주유소에 관련해서 통합 모빌리티 네이버 클라우드로 관리한다. 이 내용인데 무섭네요. 저는 왜 이렇게 무서운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앱 호출 승객 맞춰서 땡땡이 노선 만든답니다. 또 누가 노선 만들겠어요? AI가 만들겠죠. 앱 호출 승객 맞춰서 AI가 노선 만들어 원하는 곳에 타고 내린다. 현대차 미래 모빌리티 셔클이라고 하네요. 이거는 요걸 볼게요. 셔클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차가 14일 은평 뉴타운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한 신개념 승차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11인승으로 개조된 솔라티 있죠. 큰 차, 승합차. 앱으로 호출한 승객 중 이용 시간대와 경로가 비슷한 이들을 함께 태운다. 그 근방에서 호출한 사람들. 상황에 따라 혼자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출발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차를 배차해 대기 시간은 10분 미만 수준이다. 경로와 차량 배차는 현대차 에어랩이 개발한 AI가 주도한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 탈 수 있는 택시, 그 다음에 합승이 가능한 버스의 장점만 따왔다. 또 반려동물과 함께 탈 수 있고 여행 가방 적재 공간, 어린이 안전을 위한 카시트도 갖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만들었냐? 이쪽 은평 뉴타운은 교통정체라든지 불법 주정체가 많았는데 이런 구파발력과 인근 대형 쇼핑몰을 가는 데 쓰이던 자가용이 셔클로 대체될 것으로 기대한다. 즉
아까도 얘기했지만 택시와 버스의 장점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결합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참 요게 재밌다는 거죠. 현대차가 차를 사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를 만든 건 역설적이다. 자, 셔클은 마을을 기반 서비스로,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로 마을 내 이동에 대해 대안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크다. 요 시장을 또 잡으려는 거죠. 점점 자동차를 구매한다라기보단 이런 차원에서 공유로 사용하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런 쪽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것도 한번 좀 보시면 좋겠네요. 다음에 GS 디지털 혁신만이 살 길이다. 모빌리티 주유소 우리 아까 봤죠? AI 편의점. 이번으로 이제 회장이 바뀌면서 디지털 혁신만이 살 길이다. 이것도 하나의 모습입니다. 지난달 말에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를 빠져나와 외곽순환고속도로를 들어서는 길목에 다다르자 GS칼텍스 스마트 위례주유소, 이거 어지간히 광고하죠. 낯선 이름의 주유소가 눈에 띄었다. 한 30대 직장인이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해 플러그를 딱 꽂고 있었다. 그는 연동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앱 EV 인프라로 요금을 미리 결제했고 배터리 충전까지 20분이 걸린다는 것을 앱으로 확인한 뒤 주유소에 있는 햄버거 가게에서 간단히 식사를 했다. 배터리 충전 후에 전기차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직장으로 이동한다는 그는 일주일에 이틀가량 스마트 위례주유소를 찾아 충전을 한다. 이 직장인은 주유소는 기름을 사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에이, 전기차 충전 이거 다 알잖아요. 이건 됐고. 스마트 위례주유소는 GS칼텍스가 지난해 2월 미래형 주유소로 구축한 곳이다. 스타트업 오윈과 협업해서 자동 결제 시스템, 그린카와 협업해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며 무인 반자동 세차 등도 서비스한다. 주유소의 미래. 여기는 사진인가 봐요. 크네요. 자, 요게 중요하겠죠. 특히 GS칼텍스는 미래형 주유소에서 전기차 충전, 자동 결제, 차량 공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문제는 뭐예요? 수집되는 데이터. 데이터를 통해서 고객의 새로운 에너지 소비 패턴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전기차와 차량 공유 서비스 확산으로 휘발유 등 석유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잖아. 그래서 고객이 그럼 주유소를 찾아오게 할 방안을 DT 전략을 통해 찾겠다는 것입니다. 주유소를 단순히 기름을 넣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즐기는 오프라인 모빌리티 플랫폼, 편의점처럼 플랫폼화 시키겠다. 왜? 전국의 주유소는 깔려 있으니까 라는 모습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요번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GS 홈쇼핑에서 오신 분이라 여기에 강점이 있대요.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GS는 요걸 좀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12번째, 요거는 제가 이번에 좀 보면서 좀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갖고 온 칼럼입니다. 코로나가 몰고 올 미래사회 변화. 그래서 코로나19가 세계를 덮쳤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IT 기술이 어떤 식으로 쓰일 것인지, 이분의 물론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기술을 통해 명확하게 재난 상황을 분석함과 동시에 각 지역에 필요한 격리 병실이 구축되고 자율 이동 방역 로봇과 드론이 동원돼 체계적인 지역 방역에 나선다. 또 진단 로봇의 활약으로 확진자를 판독하는 시간도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코로나19 판정은 흉부 CT 촬영 후에 의사가 판독하던 것을 AI 진단 시스템이 대신함으로써 2-3시간 걸리던 작업을 수분 내에 99% 이상의 정확도로 판정하고 있다. 또 구급요원도 감염될 수 있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 자율주행 앰뷸런스가 환자를 이송하고 원거리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 영상 원격 진료나 AI 자동 협업 진료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활용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괜찮은 모습들인 거죠. 그래서 이분은 지금은 코로나19로 사회 전체가 크게 움츠리고 있지만 향후 세상은 급속한 변화가 예상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전 CJ 올리브 네트워크 대표 이사분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어떤 뭐 사회적 이슈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묻는 그런 질문도 있을 텐데 이런 거 IT 쪽이신 분들은 이런 관점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IT 기업의 최고 우량주라 한다면 아무래도 카카오가 되겠죠. 카카오의 10년 뭐 먹고 사냐? 인공지능, 블록체인, 동영상, B2B. 카카오의 향후 10년 4가지 씨앗이라고 합니다. 국민 메신저였던 카톡이 18일로 10년이 됐네요. 글로벌 플랫폼으로 진화할 것이다. 매출이 2015년도에 9,322억에서 2019년도에 3조까지 올라왔네요. 대기업이죠. 카카오는. 자산이 10조가 되니까.
영업이익도 옛날에 카카오가 참 돈을 못 번다 했는데 이제 이익 구조를 확실히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뭐 먹고 살 건데 브레인, 엔터프라이즈, M, 그라운드 X 참 얘네는 이 뒷부분의 말을 딱 들었을 때 무엇인가 어떤 회사구나라고 인식을 참 못 시켜주는 것 같아요. 브레인이라고 합니다. 음성, 자연어 처리 등 AI, 원천 기술을 개발해서 다양한 산업들과 결합시키겠죠.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기업에 필요한 AI 기술과 플랫폼을 제공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지원해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제일 많이 협업하는 데가 저는 가장 많이 봤던 데가 이제 자동차, 현대차나 뭐 기아차 이런 쪽과 뭐 결합하는 것 같고요. 카카오 M, 카카오 지식재산권 기반의 동영상 콘텐츠 장면 유통 이쪽도 강하죠. 그라운드 X에서 블록체인, 그 다음에 암호화폐 거래 지갑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국내에서만 사업을 할 것이냐라는 얘기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글로벌 시장의 성과를 많이 보게 될 것이다. 카카오톡은 이제 대한민국 내에서만 잘 쓰이니까 이제 해외 시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되겠죠. 그래서 뭐 4가지 이거 갖고 먹고 살겠다. 여러분들도 이제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 하면 이제 카카오톡에 네이버가 싹 끼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카카오톡 제일 가고 싶어 하실 텐데 어떤 회사를 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럼 여러분들을 뽑는 이유는 10년 후에 여러분들도 뽑아서 여러분들 카카오를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각각의 기업들, 각각의 카카오 기업들이 어떠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지 10년 됐다고 많이 나왔어요, 기사들이. 그 중에 하나 갖고 온 거니까 한 번쯤은 좀 파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오랜만에 또 13개였나요? 13개 하니까 시간이 좀 걸렸죠. 아무튼 여기에 나온 내용들은요. 뭐 하나의 뭐 독립적인 기사들이라기보다는 저는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하나하나의 기술들이 각각의 산업들과 결합시켰을 때 어떠한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 관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으로 좀 봐주시고 요 기사들은 여러분들 어떤 산업을 지원하시는지 간에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데에 좀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응용 한번 해보시고 오랜만에 휴식남이니까 또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